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일을 겪고 올해 30살을 맞이한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점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일만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혈압이 오르는 것처럼 숨이 막혀오곤 합니다. 병원에 찾아가 보니 공황장애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 충격을 겪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차마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 꼭꼭 숨겨두다 보니 마음의 병도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만 생각하면 2년 전에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참 안 됐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도 이제 그만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사연 남녀가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길 바라며 용기 내서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엄마와 여동생 둘이 함께 살았어요. 저까지 네 식구가 좁은 집에서 엉겨붙어 살았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들어와서 같이 주무시고 가신 날도 있지만 그런 날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흔치 않은 일이었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 건 일이 바빠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는 바쁘시다고 둘러대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엄마는 아빠 눈치를 그렇게 보시고 또 저희들에겐 아빠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귀찮게 하지 못하게 우리들의 행동거지를 단속하곤 하셨어요. 아빠는 가끔 집에 오시면서도 우리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우리를 싫어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빠가 집에 와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고작 이게 다였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가 왜 집에 자주 올 수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우연이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 학교에서 롯데월드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 그곳에서 아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아줌마와 함께 처음 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아빠를요. 아빠가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죠. 우리를 볼 때의 낯선 이방인의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께 그날 본 것에 대해 말을 했지만 엄마는 당황해할 뿐 제게 어떤 설명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아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때는 제가 짐작하고도 남았을 시기였지만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딴 살림을 차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엄마가 아빠의 숨겨진 부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엄마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칸방에서 정식 남편도 아닌 사람을 매일 기다리며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산 엄마가 정말 이해 불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중학생이던 막내 여동생이 울면서 엄마랑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나 내일부터 학교 어떻게 가? 나 자퇴할래. 알고 보니 아빠의 본부인인 그 아줌마의 자식이 제 막내 여동생과 같은 학교였던 겁니다. 누가 소문을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여동생이 첩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더군요. 아마도 비밀이랍시고 그 아이가 친구에게 한 이야기가 소리 소문 없이 아이들 사이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왜 아빠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데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건지, 그 남자가 뭐라고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 건지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기에 첩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동생을 향한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이사 가자. 아빠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살자, 어? 아빠가 있는데 우리가 왜 아빠 없는 데로 가서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솔직히 그게 아빠야? 1년에 몇 번이나 보러 온다고. 그것도 술 취해서 어쩌다가 오는 거잖아. 솔직히 자기 몸 궁할 때만 엄마 찾는 거 모를 줄 알아? 씨만 뿌리고 가는 게 아빠냐고. 곧이어 짝하는 소리와 함께 여동생이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가려면 너나 나가. 나는 네 아빠가 이 동네에 사는 한은 평생 여기 붙어 살 거니까. 니까짓 게 뭐라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어린 네가 뭘 안다고. 난 니들 없인 살아도 네 아빠 없인 못 살아. 그날 밤 여동생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자해를 했더군요. 여동생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손목에 새기고 말았죠.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한테 우리는 뭐야? 현주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했어? 아니면 그게 엄마 진심이야? 솔직히 현주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바보야? 등신같이 왜 그러고 살았어? 그런다고 아빠가 엄마 마음 알아주기는 한데 생활비도 고작 어쩌다 한 번씩 2, 30만 원 주고 가는 게 다인데 솔직히 그게 생활비야? 화되지? 너까지 이러지 마. 안 그래도 니년들 때문에 머리 아파. 그리고 네 아빠한테 그 남자가 뭐야? 버릇없이. 너는 잘나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처럼 나 싫다는 사람 끌어안고 살지 말고 너는 너 좋다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아. 그때부터 저의 결혼관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예 평생 혼자 살던가 아니면 나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살던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좋다고 사귀자는 남자들과 만나면서도 그 남자를 항상 재고 판단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다가 제가 세운 기준에 미달하면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럼 남자 쪽에서는 늘 황당해했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늘 이런 식으로 헤어지다 보니 더 이상 만날 남자도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그만둔 채로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신도 짝이 있는 건지 제가 만난 지 4달 만에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가장 빠른 날짜로 웨딩홀을 계약하게 되었죠. 의심 많고 웬만한 남자에겐 눈길도 안 주던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건 물론이고 자상한 데다 가치관도 비슷하더라고요. 서로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동안 만난 남자들과 다르게 남편은 제게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제게 맞춰주고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자격증 공부하던 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원에 매주 한 번씩 가야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왕복 2시간이나 걸리고 저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더하면 거의 이래저래 4시간 정도를 저를 위해 길에서 시간을 보내준 거였죠. 게다가 제 생일날에는 호텔에서 음식을 시켜 뷔페를 차려주더라고요. 선물도 6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았습니다. 고작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잘해준 여자는 저 하나뿐이라고요. 그전에는 돈도 아껴 쓰는 편에 명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렇게 값 나가는 선물을 해준 건 처음이라고 했죠. 사실 나는 검소한 편이야. 부모님 두 분도 다 검소하시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은 게 사랑인가 봐. 이런 감정 살면서 처음이야. 정말 짧은 시간에 불같이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 수시로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우리 엄마가 자기 한번 보고 싶어 해. 이번 주에 같이 점심할래? 처음엔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었는데 남편이 사정하는 바람에 뵙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생각보다 미인에 인상도 좋으셨어요. 특히 아들 사랑이 느껴질 만큼 자식에게 애틋하셨죠. 그뿐 아니라 저에게도 아주 자상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라면 우리 집에 못 많아도 나는 환영이야. 어머, 내가 너무 주책 맞았나? 아무튼 그만큼 우리 현정 씨가 마음에 드네. 시어머니는 첫 만남에 제게 선물이라며 제게 직접 만든 스카프를 주셨습니다. 고급스러운 스카프에 명품 립스틱까지 선물로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제가 받아온 선물들을 보시고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현정아, 네 남자친구네 집이 좀 사는 집인가 보다. 취미로 이런 것도 만드는 걸 보면 말이야. 게다가 지난번 명품 가방에 명품 화장품까지. 보통 집에서 이런 거 턱턱 사주긴 힘들지. 네가 아주 그 녀석 마음에 쏙 든 모양이네. 이참에 결혼 서둘러서 시집가. 괜히 이전처럼 재다가 다 놓치지 말고. 엄마는 어느 때보다 제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만나러 나갔다가 오기만 하면 값비싼 선물들을 들고 왔으니까요. 가끔 남친이 우리 집에 왔다 가면 엄마와 둘이 주방에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저희 엄마 생신에는 미역국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그때 엄마는 눈물까지 지으셨습니다. 아빠한테도 못 받아본 이벤트를 사위에게 받았다면서요. 그렇게 제 남친은 엄마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게다가 외모까지 곱상하게 잘생겨서 더 마음이 가기도 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외모에 자상한 성격까지 제가 그 남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저만을 열렬히 사랑해줄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다는 그 남자의 말에 흔쾌히 허락하게 된 거였죠. 만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웨딩홀을 예약하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결혼을 해도 되나 속으로는 걱정했지만 딱히 남편에게 하자나 흠잡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순탄하게 결혼이 진행되는 게 불안할 지경이었죠. 상견례를 하던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현정이가 아주 복이 많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 키워준 딸을 저희 집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현정이에게도 이미 말했지만 정말 몸만 와도 됩니다. 숟가락도 필요 없어요. 제가 금수저 손에 쥐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혼수나 예물도 모두 생략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본인들이 섭섭치 않게 전부 준비하겠다고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가 부잣집에 시집가는 제게 혼수와 예물 제대로 못 해주는 걸 걱정하고 계셨어요. 딸 셋을 키우느라 돈을 모을 여건이 안 됐던 엄마였습니다. 상견례를 다녀오신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 하셨어요. 현정아, 고맙다. 엄마가 너 크는 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그러면서 또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우리 결혼을 좋아하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현정아, 난 너희들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진다. 둘이 얼마나 예쁠지 눈에 그려져. 너희가 이렇게 예쁜데 이새는 또 얼마나 더 예쁠까?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말고 혼수 대신 손주부터 미리 만들어 놔. 결혼이 코앞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뵐 때마다 은근히 제게 일찌감치 애부터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망함에 대답은 못하고 배시시 웃어 보이기만 했죠. 그의 덩달아 남편도 한술 더 떠서 자꾸만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절대로 안 된다며 밀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많이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두 모자가 자손에 대한 집착이 꽤 있어 보여서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물었죠. 혹시 자기네 집안에 씨가 귀해? 그러고 보니 자기도 외아들이네. 혹시 4대 독자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양쪽 다 5남매, 6남매나 되는데 씨가 귀하다니. 그보다 엄마가 손주 빨리 보고 싶어 하셔서 그런 거지. 별다른 의미 없어. 설마 나 아이 안 생기고 그러면 소박 맞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저는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남편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제게 되묻더라고요. 자기 혹시 어디 안 좋아? 아이, 뭐 그쪽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왜? 그럼 지금이라도 나랑 헤어지게? 아이, 그럴 리가. 그냥 자기 건강이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 마. 오빠보다 건강하니까. 그나저나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말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지난주보다 또 더 마른 것 같네. 그래, 보여. 챙겨 먹는다고 먹었는데 아마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신경 써서 그런가 봐. 그때는 그렇게 남편과의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코 가볍지 않은 대화라는 걸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저럴 수도 있겠거니 하며 그러려니 했죠. 말라도 몸은 건강한가 보다 싶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남편을 이해해주는 이유는 남편도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어서였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을 전부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집 가는 날 아빠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희 집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남편이 우리 집안 콩가루라며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헤어질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든 걸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건 제 잘못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걸림돌이 되겠냐고도 했죠.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 남편은 이해한다고 쳐도 시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자신이 잘 말해둘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했어요. 두 분 다 그렇게 꽉 막히신 분들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며칠 후 남편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는지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현정아, 이야기 들었다. 예비 안 싸더니 혼자서 딸새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야. 안 싸더니 현정이 이렇게 잘 키워내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니 현정이 너도 신경 쓰지 말거라. 그 전화를 받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고이던지요. 남들이 볼만한 결점을 감싸주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축하와 함께 부러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호텔 결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거든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남편과 꿈 같은 신혼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건축배관 도면을 설계하는 사람인데 따로 사무실을 차려서 일을 하곤 했죠. 그런데 저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붙어 있고 싶다면서요.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힘든 점도 있었어요.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제게 달려드는데 그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았죠. 하루는 시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까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상대해주기가 너무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몇 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다며 토라져서 다시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기분이 풀리면 집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또 저를 안았죠. 다른 신혼부부도 이러는지 궁금해서 친구에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야, 김현정, 너 진짜 복 받은 소리 한다. 요즘에 결혼하자마자 리스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내 남편이 그래. 어휴, 어떻게 한번 분위기 잡아볼라 치면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고 하질 않나. 몸이 어디 안 좋은 것 같다고 징징대질 않나. 아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선수라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내 남편이 혹시 개인은 아닌가 의심도 해봤어. 나랑 위장 결혼한 거 아닌가 하고 말이야. 저는 친구에게 상담차 전화를 했다가 30분간 위로만 해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야 신혼 초니까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횟수가 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조금 시들해지긴 하더라고요. 매일 한두 번 하던 게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더니 점점 제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데 불과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죠.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어서 좋아했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말이에요. 결혼 1달 만에 남편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편하다며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퇴근을 남편 사무실로 하곤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남편과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사무실에 가보면 불이 꺼져 있고 문도 잠겨 있곤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기가 꺼 있거나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걱정되는 마음으로 집에서 오매불망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면 꼭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현정아, 재훈이 우리 집에 왔다가 하룻밤 자고 간다니까 문단속 잘하고 자거라. 어머, 재훈 씨 거기 있어요? 안 그래도 말도 없이 사라져서 어디 갔나 걱정했어요. 저 재훈 씨 좀 잠깐 바꿔주세요. 아유, 이걸 어쩌지? 재훈이가 지금 밥 먹고 한숨 자고 있는데. 재훈이 걱정 말고 너도 오늘 하루 편히 쉬어라. 혹시 일어나면 연락하라고 할게. 어머님, 그럼 저도 어머님 댁으로 갈까요? 아유, 아니야. 그럴 것 없어. 너 오면 내가 손님 받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서 안 돼.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나중에 맛있는 거 하는 날 그때 와. 시어머니는 굳이 가겠다는 저를 말리시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남편이 왜 시댁에 갑자기 간 건지 여쭤보지도 못하고 다음 날을 맞이했죠. 주말이라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점심때쯤이 되어도 남편이 집에 오질 않는 거였어요. 그 사이 전화 한 통도 없고 말이에요. 결국 전 기다리다 목 빠지느니 제가 남편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어머님 표정을 보고는 내가 눈치 없이 온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찾아뵌 것에 대해 약간은 죄송한 마음으로 남편을 찾았죠. 그런데 남편이 보이질 않는 거였어요. 어머님, 재훈 씨는요? 아유, 그게...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바로 대답을 못 하셨어요. 한 10초쯤 뜸을 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하고 나간 것 같더라. 내가 아침 일찍 시장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 없네. 그러게 왜 전화도 없이 오니?
괜히 헛걸음했잖아. 다음부터는 전화하고 와. 알겠지? 제가 말도 없이 방문한 것에 대해 시어머니는 불편해하는 눈치셨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기고는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죠. 하지만 역시 통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생각하며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남편이 있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는 피곤한 듯 제게 대충 인사를 했어요. 오빠, 어떻게 된 일이야? 연락도 없이 왜 시댁에 간 거고? 또 연락은 왜 이렇게 안 돼? 아, 현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친구들 만나서 밤새 게임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지금 한숨 자야겠어. 남편의 얼굴은 정말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혹시 밤사이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느라 이렇게 피곤해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자료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계속 미안하다며 다음부터는 말없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일 마치고 급하게 나간 건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는 거였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에 화가 났지만 딱히 남편이 잘못한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통화 기록에 친한 친구 한 명과 시어머니 말고는 전화 통화한 기록도 문자도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나 생각이 또 들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말도 없이 외박을 한 건 꼭 짚고 넘어갔죠. 남편도 다음부터는 미리 말하고 나가겠다며 제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따돌리는 방법을 바꾼 것일까요? 말없이 사라지는 대신 그동안 한 번도 간 적 없었던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 주에 출장 가. 어? 출장? 프리랜서도 출장을 가? 왜? 이번에 외주 받은 회사에서 잠깐이라도 나와서 일해달라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출장을 가본 일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며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돌아오는 날도 기약 없이 지방으로 간다고 짐을 싸서 나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저와 멀어지려는 듯 밖으로 돌기만 했어요. 일 때문에 그런 거였지만 어쩐지 저는 남편에게 소외받는 기분이 들었죠. 혹시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아기를 갖고 싶다고 했었는데 제가 남편의 요구에 따라주지 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매달 아이 소식을 묻는 남편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을 안겨주고 있었거든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은 건 마찬가지였지만 어쩐 일인지 생각보다 아이를 가지는 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낯빛이 어두워져만 갔어요. 그렇기에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출장을 갈 때 따라가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질색팔색 하더라고요. 일하는데 뭐하러 따라와? 가봤자 어차피 난 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당신은 뭐 하려고? 행여나 말없이 몰래라도 오지 마. 난 다른 건 몰라도 의부증 걸린 아내는 사절이야.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여기서 의부증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갔습니다. 뭐? 의부증? 아, 진짜 어이없네. 난 신혼이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말한 것 뿐이잖아. 근데 정색하는 건 둘째치고 왜 멀쩡한 사람을 의부증으로 몰아? 오빠가 요즘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봤어? 툭 하면 바쁘다고 사무실에서 오지도 않고 어느 날은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도 절되고 어쩌다 한번 나랑 시간 보내는 날이면 잠자리밖에 더해? 솔직히 막말로 오빠랑 대화하고 보낸 시간보다 그 짓 한 시간이 더 길겠다. 아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나 요즘 일이 많아서 바빴던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나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너야말로 이 정도 했으면 임신을 했어도 이미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럼 뭐, 나한테 문제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검사해 보면 알겠지. 자기가 먼저 의부증이네 뭐네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 이제는 임신 안 되는 걸 제 탓으로 돌리다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목에서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결국 화가 끝까지 나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둘이 같이 검사해보자고 했죠. 남편은 지지 않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다투고 처음으로 각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저는 열받아서 잠도 안 오는데 남편은 서재방에 이불 깔고 잘만 자더라고요. 얼마나 곤히 자는지 누가 어버가도 모르게 자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남편 폰을 뒤져보았어요. 제 촉으로는 분명 뭐가 나와도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인간관계가 좁은 건지 친한 친구 3명, 엄마, 아빠, 저 말고는 따로 연락한 흔적들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문자 정리도 안 해두는지 온갖 광고 문자에 카드 쓴 문자 내용만 쭉 있었죠.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더라고요. 통화 내역도 살펴봤지만 깨끗했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SNS도 접속해 보았지만 1년 전에 음식 사진 한 장 올린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순전무결한 남편의 핸드폰을 보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민하게 굴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으니 먼저 사과할 마음은 없었죠. 남편도 제게 딱히 사과할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난임센터를 알아봤다며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3개월밖에 안 된 신혼부부 중에 우리처럼 난임센터에 가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역시나 의사 선생님도 결혼 기간을 물어보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정 검사해보고 싶으면 해보라고 했지만 굳이 권한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남편은 온 김에 검사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저보다 더 검사에 적극적이었죠.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조금 냉전 상태긴 하지만 밤에 잠자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당신 행여나 싸웠다는 이유로 거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가버리고 자는 척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화가 났는지 방문을 한번 쿵 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문자 알림 소리가 떴습니다. 내가 미안해. 우리 그만 화해하자. 나 내일 출장 간단 말이야.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화해해봤자 남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하룻밤이 지나고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캐리어를 들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고 나서 저도 기분이 좀 풀렸기에 남편에게 화해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 배터리 충전을 안 해놨구나 싶어서 조금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거의 5일째 되는 날에야 간신히 통화가 되었어요. 다짜고짜 쏘아붙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꾹 눌러 참고 물었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요. 그런데 남편 대답이 어이가 없었어요. 너도 내 문자에 답장 안 보냈잖아.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이었나 싶으면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 밤일에 진심인 남편이니 많이 서운했을 수 있겠다 생각하며 이해하자 싶었어요. 제 속도 모르고 친정엄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박서방은 잘 있지? 그냥 뭐 출장 갔어. 출장? 프리랜서도 출장을 간다니? 몰라. 암튼 출장 갔어. 너 말투가 왜 그래? 요즘 박서방이랑 사이 안 좋아?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박서방이 통 연락이 없더니 너랑 싸운 거였니? 아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전화했어? 응, 내가 전에 말했던 한약 말이야. 내가 그거 한제 맞춰 놓은 게
다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 뭐 이쁘다고 한약을 지어줘. 박서방이 안 이쁜 건 또 뭔데? 너야말로 퉁퉁거리지 말고 이거 한약 나온 거나 갖다 줘.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야. 치, 엄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매야? 며칠 후 저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한약을 직접 가지러 갔고 남편에게 한약을 내밀었어요. 이거 먹어. 엄마가 당신 주래. 어? 나 한약은 좀 그런데. 왜? 실은 내가 한약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서 집안 대대로 간도 좀 안 좋고. 괜히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거 맞춘다고 엄마 월급의 거의 반은 쓰셨어. 엄살 부리지 말고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먹어. 저는 억지로 남편 손에 한약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한약을 들고 조용히 서재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설마 버리려는 건 아니지라며 남편을 실눈으로 바라보자 커피 마시듯이 먹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바람에 남편에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야 생각이 나서 물었죠. 다 먹었냐고 하니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끝으로 깜빡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저 몰래 서재방에 살금살금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고는 무언가를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라곤 저와 남편 단 둘뿐인데 문을 잠그는 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서재방을 두드리며 남편을 불렀죠. 뭐해? 뭐 하는데 문을 잠갔어? 그러자 대답 대신 비닐봉지 소리가 들리면서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빨리 문 열라고 계속 두드려댔어요. 남편이 뒤늦게 문을 열고는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뭐 했어? 저는 서재를 빙 둘러보았어요. 딱히 달라진 점은 찾지 못했죠. 뭐 하긴 뭐래. 자기가 준 한약 그거 마셨지. 수상해. 한약 마신 봉투는 어딨어? 그러자 남편이 서재방에 놓인 쓰레기통 안에 빈 한약 봉지들을 보여주더군요. 그래도 장모님이 지어준 약이라고 꼬박꼬박 먹고 있구나 싶어 기특했습니다. 두드러기 있다더니 두드러기 이야기는 쏙 들어갔죠. 아무튼 방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난 뒤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했을 때 작정을 하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방까지 뒤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치욕스럽더군요. 정말 내가 남편 말대로 의부증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열이 받네요. 아무튼 방안을 구석구석 뒤져보았어요. 책상 서랍도 다 빼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종이 상자 안까지 다 뒤져보았죠. 그러다 책장 뒤편에 반뼘도 안 되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웬 하얀 봉지 손잡이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치우려고 손잡이를 잡고 쑥 빼냈죠. 그런데 그걸 본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약들이 그곳에 들어있었거든요. 그걸 보자 겁부터 나더라고요. 혹시 우리 남편이 내가 모르는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뉴스 기사에 정신병 속이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혹시 내 남편이 그런 건 아닐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부터 검색해 보았어요. 요즘은 검색만 하면 거의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약의 정체에 기겁을 하고 말았죠. 차라리 정신병 약인 게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어떻게 이걸 숨기고 나와 결혼할 수가 있는지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기나 한 건지, 저와 결혼한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럽더군요. 그러다 쓰레기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약을 먹었다면 빈 약봉투가 있을 텐데 그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고 창문을 열고 아래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그곳에 버려진 껍질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낸 사실은 창문을 통해 한약을 모두 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벽을 타고 흐른 갈색 약물 자국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 몰래 이 약을 먹고 있었으니 당연히 한약은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 남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이 나한테 접근한 목적이 뭘까? 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걸까? 왜 불철주야 짐승처럼 내게 달려들었을까? 시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던 걸까? 남편이 이 약을 먹으면서까지 내게 그래야 했던 이유를 수백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은 결론이었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약봉지를 손에 들고 남편 눈앞에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기만 했는데도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당황하고 황당하고 배신감에 부들거리는 감정을 꾹꾹 참아가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더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언제부터야? 이 약 먹은 거 언제부터냐고. 결혼하고 나서 먹은 거 아니잖아. 여기 약봉투에 날짜도 써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나 만나기 전부터 먹던 거지? 언제부터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현종아.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냥 어차피 알게 된 거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뭐?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가?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암 환자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니? 어? 그것도 남편인 사람이 암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게 숨긴다고 숨겨져? 그게 가린다고 가려지냐고?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남편 눈에서도 닭똥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게 악어의 눈물로 보였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캐묻기 시작하자 남편이 술술 잘도 이야기해 주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다 알게 된 거 자신도 더 이상 숨기면서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겠다면서요.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암 환자였습니다. 그것도 폐암 4기였죠. 사실 전 그 말을 듣기 전엔 암 초기나 2기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기침도 없었고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식욕이 없는 것 외에는 말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보통 4기 정도 되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주 간혹 증상이 없다가 말기쯤에는 증상이 나와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했죠. 폐암 4기면서 왜 나랑 결혼한 거야? 그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자기가 곧 죽을 수도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결혼을 한다고? 그게 사랑이야? 너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솔직히 말해. 설마 애 가지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 곱씹어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남편이 나와 결혼을 한 거였다면 그동안의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제 생각을 콕 집어 이야기했죠. 그런데 저는 대답 대신 흔들리는 남편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그게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의도였다는 것을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현종아. 뒤늦게 아니라고 잡아 떼어봤자 전 이미 눈치채고 난 후였습니다. 분명 시부모님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겠죠. 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누가 봐도 한참 기우는 제게 그토록 잘해주고 시집오게 했는지 의심해봐야 했던 걸까요? 세상에 사랑 하나면 모든 게 납득이 되는 그런 일은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걸까요? 저는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 가슴에 약봉지를 집어던지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그동안 연락 두절되거나 사라져버린 이유를 알겠더군요.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랬던 거였어요. 출장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거나 치료받느라 그런 거였죠. 집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죠. 한참 짐을 싸는데 남편이 따라왔는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또 무슨 헛소리를 해댈지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첫인사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너무나 상냥하고 잘해주시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표정을 보니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하신 모양이었어요. 현정아, 내 말 좀 들어봐. 진정 좀 하고. 시어머니는 제 양손을 잡고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사과를 하셨죠. 남편이 저를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맞고 차마 암 환자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 숨기고 결혼한 것은 미안하다고요. 내 아들은 내가 꼭 고쳐놓을 거다. 그러니까 다 나을 때까지 네가 옆에 있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 손을 뿌리치지는 못하고 살짝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말해줬어도 결혼하겠다고 말 못했겠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라면 더욱 이 결혼 유지 못하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현정아, 그럼 내가 둘이 같이 살라고 말 안 할게. 그저 우리 손주만 낳아줘라. 그간 둘이 연애하고 결혼해서 산정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안 그러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시어머니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게 이혼 결심한 며느리한테 할 소리인가요? 하긴 처음부터 이세를 목적으로 결혼한 거였으니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백날 무릎 꿇고 계셔봐야 제 마음 안 변해요.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 나 원래부터 내 아들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아들이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도 알겠지만 우리 재훈이 독자야. 너만 아이 낳아주면 내가 뭐든지 해주마. 지금 사는 신혼집도 너 가져가라. 그게 부족하면 내가 너 먹고 살 수 있게 50평짜리 상가도 하나 내어줄 수 있어. 결국엔 돈으로 저를 매수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또다시 남편이 따라 나오더군요. 현종아, 제발 이러지 마. 나 시간이 별로 없어. 나도 죽기 전에 내 자식은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애원하던 남편은 급기야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독서를 퍼부었어요. 죽으려면 곱게 죽어.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따라오다 멈추더라고요. 독한 말을 퍼붓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커다란 캐리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둘이 싸웠다더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짐까지 싸서 온 거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나오면 어떡해? 처음엔 짐을 싸서 나온 저를 타박하시던 엄마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가슴을 치시더군요. 아이고, 내 평생 처음으로 좋은 일 생긴 게 너 결혼한 거였는데. 내 인생이 그렇지. 아이고, 내 팔자야. 딸 팔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던데 이게 다 내 탓이다. 똑바로 살지 못한 내 탓이야.
엄마는 제가 이런 일을 당한 게 다 박복한 엄마 팔자 탓이라며 본인 탓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감싸 안아 주셨죠. 아니, 그 여자는 지 아들만 중요하다니? 누군 내 자식 안 중요한 줄 알아?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가 아주 절대로 가만 안 놔둔다. 내가 이날 이때껏 니들 잘 사는 거 보려고 그 모진 세월 견뎌가며 살아온 건데 감히 누구 딸을 건드려? 그리고는 제게 밥을 한 상 거하게 차려주시더군요. 일단 밥부터 먹고 기운 내라고요. 제가 밥을 먹고 난 후에 엄마는 상을 대충 치우셨어요. 그리고는 부엌에 딸린 베란다로 달려가 무언가를 주섬주섬 챙기시고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어딜? 너희 시댁. 시댁에 도착한 엄마는 문이 열리자마자 시댁으로 돌진해서 들어가셨어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시댁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 어머, 사돈, 이게 무슨 무례예요? 무례는 님이? 네? 내 딸 말이 사실이에요? 사위가 폐암에 우리 애랑은 애 가지려고 결혼했다는 거요. 그리고 뭐 애 낳으면 합의 이혼해주고 집도 주고 상가도 준다고 했다면서요? 엄마가 집과 상가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 표정에 화색이 돌더군요. 그야 물론이죠. 안사돈이 현정이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안사돈 것까지 제가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정이는 애 낳아서 우리 주고 제2의 인생 살면 되죠. 그때 되면 집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요, 딸이요? 그야 아들이죠. 딸 낳으면 어쩌고요? 그럼 대를 못 잇잖아요. 엄마가 시어머니와 협상이라도 하려는 건지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설마 딸 가지고 장사하진 않으시겠지 생각했지만 점점 엄마의 질문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다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돼 있는 게 중요한 거면 바깥 사돈이 새장가 가는 건 어떻수? 아니,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목숨 간당간당한 아들보단 팔팔한 바깥 사돈이 훨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구만. 어때요, 사돈? 제 말이 맞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걸 또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콩가루 집안이다 싶었습니다. 왜요, 바깥 사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에라이 더러운 집안, 에이 재수없어. 그러면서 엄마가 베란다에서 챙겨온 그것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찰지게도 뿌리셨어요. 그건 바로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에 맞은 시어머니가 미쳤냐며 소리 질렀고 시아버지는 안방으로 도망을 가서는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엄마는 가져온 소금을 몽땅 뿌린 후에야 그 집에서 나왔어요. 제 뒤로 시어머니의 소리 지르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죠. 엄마는 당장 고소하자고 하셨고 저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한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잊고 있던 난임센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과 나왔으니 들으러 오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난자는 건강한데 정자가 문제라고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속으로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애 만들려고 그날일을 쳐놓은 모자가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죠. 병원에서는 제게 추가 검사를 더 받겠냐고 물었지만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인생의 모순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저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하고 당연히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위자료란 위자료는 싹싹 긁어서 받아냈어요. 이혼 중에 남편이 여러 번 찾아왔지만 저는 남편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너무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의도가 불순했으며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죠. 나 죽으면 내 재산 다 네 거 되는데 그래도 싫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데 남편 죽고 과부돼서 살아가는 게 뭐가 좋다고. 그리고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 신혼집 그거 어머님 거잖아. 당신 명의로 된 게 하나라도 있기나 해?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조금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마치 어떻게 알았냐는 듯한 표정이었죠. 사실 결혼 전에 저희 엄마가 극성이었어요. 진짜 괜찮은 남자 맞냐며 부잣집 아들로 속이는 걸 수도 있으니 자신이 확인해 보겠다고 했었죠. 저는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엄마는 돌다리도 두들겨야 한다며 신혼집 등기부를 떼어본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등기부 이력이 좀 이상했습니다. 원래 남편이 매입한 부동산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기 한 달 전쯤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엄마는 대체 왜 명의를 바꾼 건지 의아해했고 재산에 관심 없어 하던 저는 원래 어머님 돈으로 산 거겠지라며 넘기고 말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 후 곧 주게 될 걸 예상하고 재산이 며느리에게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남편은 어머님의 예상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와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부고 문자가 왔더군요. 그것도 전 시어머니로부터요. 저는 고민 끝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 마지막 남은 예의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사람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하는 집안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고 문자를 한 이유도 알겠더군요.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제게 누군가를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는 일면식이 없는 외국 여자였어요. 베트남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모를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자신의 배를 감싸 안더군요. 누가 봐도 6개월은 넘어 보이는 임산부였어요. 왔니? 인사해라. 내 새 며느리야. 너처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콧대 높이지도 않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애란다. 어머님, 이거 보여주려고 저 부르신 거였어요? 그나마 전 남편이라서 애도하러 식장에 온 저한테요? 정말 어이없어서 한숨과 함께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대단한 걸 보여드리는 수밖에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들은 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었어요. 그걸 보여주자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더군요. 그 동남아 여자를 방으로 끌고 가서 찰싹찰싹 때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전 시아버지가 얼른 쫓아갔고요. 세 사람이 방 안쪽에서 싸우는데 저는 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에게 꽃 한 송이 올리는 동안 문틈으로 그들만의 충격 비밀이 새어나왔죠. 누구 애를 가진 거냐고 따져 묻는데 시아버지가 역정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곧 들려온 소리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재훈이랑 다 이야기된 거야. 아, 재훈이가 당신 걱정된다고 이 손자 못 만들고 가면 엄마 잘못될 것 같다면서 아버지가 대신 애 좀 낳아달라고 했다고.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을 시아버지는 가볍게 듣지 않으셨나 봐요. 참 막장 집안도 이런 막장 집안이 없더군요. 곧 방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을 걸어 나와 병원 입구까지 가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며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엄마가 그러세요. 내 생각에 말이야. 요즘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엄마 친구 영숙이 알지? 그 집 딸도 골드미스래. 혼자 여행 다니고 즐기고 하면서 산다더라. 너도 그렇게 살아. 뭐 네가 정 결혼하고 싶은 남자 있으면 데려와도 엄마는 좋지만. 저는 이혼을 하면서 엄마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그 누구보다 우리 세 딸을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가 아빠가 있는 지역에서 살았던 이유는 우리 세 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아빠를 보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아빠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딸들 없이 못 사는 엄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모성애가 삐뚤어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뭐 아무튼 지금은 모녀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인지 아직까진 공황장애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가족들이 애써준 덕분이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